왜 읽고 쓰기가 나날이 중요시되는가? 이건 공교육 현장에서 점점 수행평가가 늘어나고 읽고 쓰기의 영역들이 평가 영역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제 생각이에요. 지필평가가 오지선다잖아요. 문장이 정해져 있어요. 이 중에서 골라야 돼요. 그런데 나는 이 언어체계를 갖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이 언어체계의 개념을 그냥 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인식구조와 하나도 만나지 않아요. 적합한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랬어요. 우리 주변을 둘러싼 자원은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존재들은 각자 자기 욕망에 따라 움직이죠. 모두가. 근데 욕망하는 자원은 한정돼 있고, 한정된 자원을 공유하면서 존재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정치체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몰라요. 그 민주주의가 뭐 그리스 아테네에서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플라톤 소크라테스 책을 쓴 걸 보면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왜 싫어했냐면 그때 대중들의 의견에 따라서 합의가 달라져서 그래요. 그러면 플라톤이 뭘 좋아했냐면 스파르타의 법치 국가 형태를 좋아했어요. 이 형태는 뭐냐면 그래도 임의대로 해석되지는 않을 거야 라고 믿는 거죠. 그런 체제였으면 우리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안 죽었을 텐데, 뭐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는 이 스파르타의 법치 체제와 아테네의 민주주의 체제가 섞여 있는 형태예요. 이전에는 오지선다 이런 지필평가 형태로도 충분히 자원을 분배하면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받아들였던 건데, 이젠 더 치열해진 거예요. 치열해지면 욕망의 경합이 필요해져요. 이 경합을 할 때 폭력 없이 우리가 안전하게 서로를 설득하면서 살아가려면 이젠 언어가 더 정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읽고 쓰기가 당연히 아이들에게 중요해지는 거죠. 설명해야 하니까. 언어 체계를 상대방한테. 우린 서로의 환경이다 라고 볼 때 내가 다른 사람의 환경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 선택이 나한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더 잘 선택하길 바라잖아요. 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저 사람이 더 잘 선택해 주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매 순간 인간성을 발현해야 되는데, 그때 무언가 많은 사례를 알고 있으면 더 나은 선택을 하게 해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나 약 올리려고 그런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이 하는 그 선택은 그 순간의 최선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남한테 진짜 피해를 주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욕망이 너무 강렬할 뿐이지. 강렬한 욕망을 조율할 수 있는 것도 알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이니까 그 언어 체계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읽고 써야 한다. 야, 착하게 살면 나만 손해 아니야? 이런 문장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답해주기 어려운데, 문학책들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 1년 과정으로 토지를 읽어요. 그러면 토지를 읽는 이유가 이거예요. 짧은 문학책으로는 사실 인간 전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일으킨 파장이 되게 오랫동안 가거든요. 그거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걸 사실 아이들이 알았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서는 이걸 너무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박경인 선생님이 제시하는 이 일제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굉장히 새로운 유형의 인물, 그리고 우리에게 자극이 되는 인물들이 막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박경인 선생님이 제시하는 이 인물들 사이를 보면, 자기의 생존만 추구하는 삶은 자기를 가장 많이 파괴시킨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도 내 생존만을 위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아? 라고 할 때 우리는 이 토지에서 이민혜나 이미 김두수 조중구를 봐요. 이 김두수와 조중구를 설명드리자면, 토지 박경린 선생님이 가장 악인은 조중구라고 얘기하고요. 김두수는 거복인데, 어렸을 때 김평산이라고 하는 인물이 평사리에서 살인에 가담해가지고 살인주인의 아들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거복이는 아버지가 살인죄인이라고 나를 갈시했어. 그러니까 난 나쁜 짓 해도 돼. 사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일제 친일파가 돼서 막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여기에서 박경린 선생님이 가장 악인은 김두수보다 조중구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조중구는 자기가 나쁜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쁜 짓을 해요. 서희의 토지를 다 가로채는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두수는 가끔 꿈에서 악몽도 꿔요. 자기가 한 짓 때문에. 근데 조중구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죽을 때 이 전체 삶을 보잖아요. 그랬을 때 좋은 삶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돈도 많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데. 그럼 이걸 읽고 우리 친구들이 또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진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요 이민혜가 홍이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 나쁜 짓을 해서 싫어해도 될 것 같지만 그 사람을 싫어하는 나 자신이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홍이가 그런 괴로움을 늘 겪고 살아요. 그런데 마지막 이메이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생존에만 집중하는 추악한 삶을 결국 저 개인을 가장 파괴하는구나를 느끼면서 자기의 혐오감을 달래요. 사실 아까 물리학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물리가 사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이 물질 세계에서 의식이 없이 감정이 없이 있는 이 세계가 너무 더 흔하고 우주에서는 지금 우리는 아픔도 느끼고 감정도 느끼고 의식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은 너무 짧은 거예요. 너무 단 하나의 너무 소중한 사건인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삶이라는 게 그걸 낭비하는 인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귀한 사건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그러면 반대로 이 김두수와 같은 환경을 가진 형제인데 한복이는 자기를 계속 증명하면서 살아내요. 주변에서 계속 괄시하고 그리고 자기의 과거를 다 아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 삶을 복구해내요. 그리고 조병수는 자기 아버지 조중구가 아버지거든요. 조중구가 죽기까지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받아내요. 중요한 건 조중구가 죽은 다음에 조병수가 해방이 됐다고 느껴요. 아주 홀가분하게.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괴로우면 일단 도망가고 뭐 다 이랬을 거야. 나만 그러지 않을걸? 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을 때 찝찝하고 뒤에 언젠간 그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어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조병수는 그걸 철저하게 통과한 다음에 자기가 해방됐다는 문장이 나오거든요.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삶이 결국 당사자를 해방시키는 것, 이런 인물들을 보면 어떤 선택을 할지 그걸 신체에 새기는 그런 읽기가 1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이라는 독자적인 의식 생명체인 나가 하나의 우주적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는 읽기가 결국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읽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판단을 보류하는 연습.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삶을 다 누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다림이 제일 힘든데요. 책을 읽을 때 300페이지면 300페이지, 500페이지는 500페이지, 900페이지면 900페이지 끝까지 읽을 때까지 작가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려요. 그러면 그 기다리는 동안 상대방에 대한 판단하는 것을 보류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연습하는 거죠. 그리고 읽어보면 당연히 틀린 말이 있어요. 틀렸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을까? 도대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뭘까? 왜 이 거북이는 자기 마음대로 나쁜 짓을 할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다고 생각되더라도 이 사람이 그 생각에 이르기까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려는 노력. 절대로 사실 알 수 없지만 그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인간성이라고 하면 늘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주변에 친구가 어떤 행동을 해요. 그러면 행동 겉으로 표면에 드러난 행동이 나빠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도대체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 같이 폭력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는 있죠. 그리고 이거 너무 중요하죠. 내 생각은 내 생각일 뿐이라는 인식이 너무 중요한 게 다른 사람 얘기할 때 고집을 부리고 있는 순간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는 분명히 아니야 난 고집 안 부려 그러는데 그러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야.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다른 생각들을 만나고 다른 상황들을 만나면 내가 이래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래 그런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유연해지거든요. 그리고 내 생각도 그럼 말로 표현해 볼까? 그렇게 되면 분노를 미룰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쓰기가 당연히 실천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세요. 읽었어요. 읽은 걸로 내 머릿속에 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그걸 쓰고 싶어져요. 내가 이해한 것을 눈으로 보게 만들고 싶어져요. 그리고 머릿속에 너무 멋진 말이 생각났어요. 그러면 이걸 흘러가게 두고 싶지 않아요. 그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쓰면서 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걸 딛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딛고 사는 것은 사실 이 언어예요. 내가 해석한 이 언어.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그 언어를 내 머릿속에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죠. 노트를 내가 다 나중에 안 볼 건데 왜 써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뇌과학자들은 그걸 또 잘 쓰면 좋아요. 왜냐하면 듣고 다른 사람과 얘기하고 쓰는 이 행위가 잘 쓰면 머릿속에다가 새기는 각인하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해요. 그럼 더 잘 기억하겠죠. 당연히 다른 사람 나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난 이해시키고 싶어요. 그러면은 나를 어쨌든 설명하려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알았어 라고 할 때까지라도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다양한 언어를 구사해 주는 거예요. 더 풍부하게. 그럼 글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글을 길게 왜 안 써요? 다양한 표현을 안 써요? 이거는 사실 그 되게 표면적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표현, 나는 저 사람한테 날 이해를 받고 싶다고 하는 절실함, 이런 게 있으면 길게 써요. 지금 현재도 그렇죠. 대입 그 마지막 그 마지노선에 애들이 다 논술을 선택해요. 그러면 논술 학원에 다니는데 논술 학원은 테크닉을 배우는 거죠. 짧은 시간에 절대로 가치관이 성립할 수는 없어요. 절실한 질문이 생길 수는 없어요. 절실한 질문을 오래 마음속에 단련하는 거죠. 그럼 이걸 단련해 왔던 사람은 테크닉을 받으면 이렇게 쓰면 사람이 더 내 말을 잘 알아들어줘? 흡수해요. 그 테크닉은 그때 해도 되지만 지금은 충분히 컨텐츠를 내가 통과시켜야 되는 거죠. 공교육의 목표라고 할 때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 삶에서만 접해왔으니까 되게 견고하고 변하지 않은 화석화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역사적으로 생각했을 때 교육은 혁명적인 수단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인간답게 끌어내기 위한. 그러니까 중국 철학사에서 공자, 육아가 오랫동안 채택된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인간다운 삶을 알려주고 훈련할 수 있는 도구다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공교육이 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의 혁명적인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공교육이 저변이 확대된 거예요. 확대되면서 당연히 화석화되고 사람들을 포섭해서 구속하고 이런 역할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교육을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게 민주시민으로서 양성할 수 있는 내용들로 채울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육은 뭐냐면 공동체 구성원의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 의무교육이잖아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게 모든 교과의 목표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주시민이 되는 것은 내 의미와 상대방 의미를 경합하는 거예요. 토론과 의미로.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사실 읽어보면 뭐 이래 무슨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이 이러니까 또 말려드네 막 이래요. 소피스트들이. 그러면 그래? 그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이렇게 생각해 볼까? 끊임없이 노력하는 끊임없이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아마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결과를 열어놔야 돼요. 열어놨는데도 도달하는 그 지점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회의주의가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 나는 진리에 도달하고 싶어. 그럼 다 회의해보자. 과연 될까로 해봤는데 그 중에 남은 거 하나, 그럼 그거는 진리겠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다 열어놓고 가서 거기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은 그렇게 해서 가능한 거예요. 결론을 내가 정하고 이기겠다 하는 찬반 토론이 진짜 토론이 아닌 거죠. 이 공교육의 목표는 사실 이거예요. 공동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동료 시민이 되는 것.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을 만날 때 이 친구도 금방 자라요. 금방 청년이 된다고요. 그럼 이 친구들은 저의 동료 시민인데 사실 저 친구들한테 제가 더 난감한 존재일 거란 말이에요. 나이 들어서 화석화되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야 될 것은 그 친구들이 이제 정말 살아갈 날이 많은데 나 이거 도와주세요. 당신은 기득권이고 이 세계를 만드는 데 책임이 있잖아요. 그거 맞거든요. 알겠어. 그러면 내가 뭘 하면 되니? 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의 유연성을 가질 공부를 이젠 저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하고 같이 읽을 때 이 친구들이 저 사람과 동료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읽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앞에 있는 얘기들 존재와 인식론을 다 종합해보면 사실 우리는 한 사람이 완벽한 세계인 거예요. 이 세계를 바꾸고 싶으면 자기 갱신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너무 바꾸고 싶으면. 그러니까 바깥을 가서 바꾼다고 바뀌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책 읽기를 통해서 잘 알고 그걸 통해서 실천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존재의 성장 자체가 서로에게 책임 있는 환경이 되는 자체일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읽기와 쓰기 자체가 자기 갱신이자 자기 혁명이라는 거. 왜냐면 의미가 계속 바뀌면서 자신의 신체성이 바뀌고 그리고 주변에 대응하는 대응 방식이 바뀌면 내 주변의 환경도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변화하고 싶잖아요. 목표에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걸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런 사람이. 그럼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건 내가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은 뭐냐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해야 될 몇 가지를 일상생활 루틴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꾸준히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물의 변화 0도부터 100도까지 해서 이 100도는요. 앞에 50도 더하기 50도 물을 합쳐서 100도가 되지 않아요.
50도 물과 50도 물을 합치면 50도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50도에서 51도로 가고 51도에서 52도로 가는 이 상태의 어떤 질적 도약을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지만 난 몰라요. 오늘 하는 하나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걸 계속 꾸준히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적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하기 힘든 단위로 끊어서 하면 안 돼요. 너무 싫지만 할만하다 이 정도는. 치웠다. 이런 정도여야 돼. 내가 다룰 수 있는 만큼. 저가 여기에서 아이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분량을 정해서 그만큼만 하잖아요. 그럼 요걸 하고 고생했어. 또 일주일 지나고 다시 와. 그럼 이 친구들이 이제 지나요. 그 딱 이 모임이 끝나면은 잊어버려야죠. 너무 힘드니까 딴 거 해야죠. 그리고 하기 모임 한 하루 이틀 전에 또 읽을 게 있어. 그럼 또 해요. 그리고 오기 직전에 읽어오기도 해요. 그리고 저하고 읽을 땐 또 하나 저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냐면 다 못 읽어올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이라고 하는 건 저자의 언어잖아요. 그러면 2장이라도 읽고 오는 것과 안 읽고 오는 건 천지 차이다. 왜냐면 한 장이나 2장 안에만도 저자의 뉘앙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자가 하려고 하는 말이 조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통해서 이 친구가 또 읽었는데 또 하나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와서 읽었는데 모르겠어요는 하면 안 돼요. 그 중에 몇 문장이라도 전 이 문장이 기억나요라고 해서 문장을 외워서라도 말해야 되고, 또는 이 부분에서 기억나는 게 있어요라고 해서 포착해야 돼요. 감각을 잠깐만이라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활성화시켜서 꾸준히 누적돼야 변화가 생겨요. 이거는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계속 나오는 말인데, 진화는 충분히 긴 시간, 사소한 변화가 누적돼야 오는 거예요. 변화를 동반한 계승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이런 말도 나와요. 자연은 도약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 몸도 자연의 일부거든요. 절대로 도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긴 시간 누적되는 것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면서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무언가 되고 싶으면 그냥 오늘 하는 겁니다. 망하면서. 제가 유튜브를 그렇게 찍고 있듯이. 네. 우리 세대가 워낙에 100% 지필평가로만 평가받아오던 세대라서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에 대한 상상력이 없어요. 근데 이미 학교에서는 지필평가의 비중은 계속 줄어요. 지금 고1인 우리 큰 친구에만 해도 전체 100%로 하면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수행이 40인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음 학년부터는 고교학점제잖아요. 그 친구들은 당연히 수행평가가 더 늘어날 거예요. 수행평가라고 하는 건 일상생활에서 요약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의 관심사에 대해서 쓰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 거, 뭐 이런 거거든요. 사실 그 전에 이미 이런 변화가 일어났었으면 좋았겠지만, 변화는 되게 궁지에 몰렸을 때 오기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궁지에 몰린 시대예요. 그리고 이 어린 친구들은 이 전에 우리가 누렸던 질적인 세계를 누리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더 이상 강압적이고 선형화된 문제들을 풀려고 하지 않아요. 학교가 변해가는 거거든요. 변해가고 평가 방식도 변해가요. 그래서 인간의 의식에 더 적합한 방식으로 평가 방식이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방식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와서 아이비 학교라든지 뭐 이런 것도 더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일단 읽기를 통과하면서 자신의 언어를 수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전엔 저도 지필평가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것이 너무 낭만적인 방식이 아닌가라고 고민을 했는데, 최근에 생각해 보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네, 여기까지 저는 준비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